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이향숙이라고 하고요. KM 크릭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연자로 모신 분은 요즘 한의계 레지스트리 연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여기에 이제 경험이 있으신, 그리고 한의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발표도 해주시고 얘기도 나누어 주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장보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되게 바쁘신데 이렇게 또 세미나 발표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과 전문의시고요. 그리고 또 보건의료연구원에 또 오래 계시면서 그쪽으로 이제 2차 자료원 분석이라든지 체계정문학 오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금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경험을 좀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이크 켜시고요. 네, 발표 지금 화면을 이미 공유해 제목에 부제 애증의 레지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애증인지 저희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목은 레지스트리 소개 및 한의계 적용이라고 했는데 부제는 애증의 레지스트리죠. 뭐 많지는 않지만 경험을 해보면서 몇 가지 좀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가 좀 양이 시간에 비해서 많은데 보통 이제 굉장히 강의 자료, 발표 자료는 서머리해서 그냥 말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말 주변이 부족하면 자료 양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제가 후자를 선택해서 나중에라도 취사 선택해서 보시도록 좀 만들어 보았으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민족의학 신문에 2022년 기사인데 한의학 미래를 짊어질 젊은 연구자들 10년 전 기사입니다. 네, 그땐 젊었습니다. 한의학 미래를 전혀 짊어지고 있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 기사인데 뭐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네, 벌써 그럴 때가 추억이 됐을 때가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있을 때 요게 인제 그 기사의 마지막인데 한의학 근거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 등록 사업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인제 그때 사실은 제가 그 환자 등록 자료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제 밖으로 얘기했던 첫 내용인데요. 사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과에서 예전에 NSCR 그 과제 공고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제 여러 질환별 뭐 11개 임상연구센터 지원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인제 환자 등록 자료 뭐 이런 연구 방법을 좀 제안하고 많이 그쪽으로 조금 유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제 내카에서 2010년에 발간한 성과 연구를 위한 등록 체계 구축 지침서 개발해서 인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인제 성과 연구라고 아웃컴스 리서치가 사실 쪼끔 유행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지침서를 개발을 했었고 거기에 인제 평가 지표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카에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인제 연구 디자인이나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면 한의학 연구자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새로운 연구 방법이 있으면 이게 인제 한의학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좀 관심을 갖잖아요. 질적 연구도 그렇고 뭐 리얼 월드 데이터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뭐 시스템 바이올로지 뭐 예를 들면 잘 모르지만 그런 인제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이 뜨면 한의학적으로 이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저는 인제 한의학의 꽃은 임상이라고 생각하고 '임상 기반의 데이터를 모으면 쪼금 한의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보고서는 인제 다운받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 미국 ARQ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던 세컨 에디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 허락을 받아서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팀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보고서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제 방법론적으로는 이쪽의 내용을 거의 인용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작년에 인제 네 번째 에디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뭐 더 추가가 됐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 레지스트리를 제대로 알려면 요 보고서를 인제 정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정독은 다 못했고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봐서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아 이거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 혼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좀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인제 그 일부 자료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인제 레지스트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요거는 세컨 에디션과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내추럴 히스토리나 이펙티브니스나 세이프티 그다음에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임상 연구에 인제 한의학 효과성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내추럴 히스토리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 아니면 세이프티나 인제 퀄리티에 관련된 연구도 좋은 연구더라고요. 저희 뒤에 소개시켜 드릴 KSR 한국뇌졸중 그 학회의 레지스트리를 보면 초반에는 그 퀄리티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애니메이션이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어 요거를 예 맨 앞으로 가져오기. 네. 그래서 인제 그 리포트에 보면 인제 어떤 질문이 레지스트에 적절하냐 요 내용인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걸 다 읽기에는 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고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RCT가 어렵거나 인제 눈가림이 어렵거나 눈가림을 하면 비윤리적인 연구인 경우 여기 침술 그러니까 아큐펑처 스터디도 예시로 들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제 레지스트리가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설계 시 고려 사항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제 이거는 비단 뭐 레지스트리뿐만 아니라 인제 여러 임상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그런 틀이죠. 그다음에 인제 레지스트리랑 뭐 코호트랑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들도 가끔 하시는데 레지스트리는 사실 자료를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 설계는 케이스 시리즈, 코호트, 케이스 컨트롤, 케이스 코호트 등의 인제 방법을 하였고 나머지는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케이스 코호트 같은 경우는 인제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초반에는 인제 원래 질환이 없다가 코호트 자체가 인제 아웃컴이 하나 둘 나오는데 그게 인제 케이스가 되겠죠. 그게 인제 케이스 군이고 컨트롤 군에 대해서는 서브 코호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코호트 내에서 랜덤하게 뽑아 가지고 질환이 있든 없든 만드는 것을 케이스 코호트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 등록 체계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또는 그 기록이나 입력 자체. 네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인제 정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는 뭐 환자 등록 자료, 뭐 질병 등록 자료 등으로 번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넷캅 그 보고서에서 따 왔고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족해야 된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자료 수집 참여는 환자 의료진과 함께 의사결정해야 되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여 설계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자료를 모으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돼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사실 쪼끔 쉽지 않은 실제로 하다 보면은 그 목적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도 있는데 사실은 목적이 이끄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수집이 능동적이어야 한다. 물론 비교 여러 가지 EMR이나 2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제 그것만이 목 제 인제 프라이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등록 자료의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이건 세컨 에디션 내용인데 이번 최건에도 뭐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 목적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환자 등록 자료의 활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제 최근 버전에서 쪼끔 더 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에서 원래는 요 페이션트 레지스트리에 대한 레지스트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나 연구비 종료로 인해서 인제 마감이 됐고 하지만 인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랄까 매뉴얼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리포트는 올라와 있고 여기 참고로 여기 아웃컴 메저 프레임워크 여기 이런 또 새로운 개념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더 길게 설명은 어렵겠지만 요런 부분들도 각 질환별로 어떤 아웃컴을 인제 제시하여야 하냐라는 것도 이 레지스트리의 관심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거는 국가암 등록 통계 사업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요 등록 사업을 통해서 다 등록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뭐 등록병원이든 비등록병원이든 전수를 가능한 인제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 보도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신규 암 환자 수 이걸 매년 인제 업데이트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전수를 우리가 수집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실은 연구자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제시하기도 하죠. 어 뭐 양방에서는 근거 생성 전향적 임상 연구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네카에서 운영하는 국민 건강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 센터에서 이것도 좀 예전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데 또 역시 레지스트리 의 형태로 조금 모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구 과제 공모 안내 보면 이게 쭉 보시면 방법론적으로 전향 연구에서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를 구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특징적인 것은 인제 자료를 모으면 그거를 그냥 연구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연구자가 그 자료 가지고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만 그 이후로는 무조건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방도 아마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 가 보시면 레지스트리 쳐 보면 이것도 제가 이번에 바로 업데이트 못 했는데 많은 레지스트리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 년에 제가 검색했던 건데 자기 인제 연구 이름 붙이는 게 잘 붙이는 거면 좋잖아요. 뭐 모자이크, 코드라 이렇게 있고 저희도 보시면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이거를 등록을 해서 크리스의 클로스라고 등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 약어명 클로스 해서 이거는 뭐였냐면 제가 인제 곧 설명드릴 텐데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그때 당시에 인제 한방재활의학과에 내원하는 요통 환자, 요통 신환자를 정의해서 요통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clinicaltrials.gov에 뭐죠? 프로토콜도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IMR에 저희 프로토콜 논문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표를 언제 수집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inclusion, exclusion criteria 뭐 이런 어떤 치료들을 보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곧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인제 당시 한양대 의대의 성윤경 교수님이라고 그
뭐죠? 그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인적 인용으로 조금 강의도 부탁드렸는데 그때 저희 연구를 보고 이런 그 인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강의 자료에 넣을까 말까 하다 일단 넣었는데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목표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사 관찰인가? 효과나 안전성 증명인가? 모두 다인가? 대상 환자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비교할 대상은 누구인가? 있냐 없냐?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비교할 대상도 함께 수집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대표적인 연구 가설이 뭐냐? 입원하는 요통 환자의 특징이냐 뭐 효과냐 재발률이냐 만족도냐 뭐 연구 뒤 펀딩 소스는 어떻게 되냐? 연구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관찰 간격은 어떻게 할 거냐?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 개발이나 표준화 뭐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의 인제 제언을 받았고 그때 받았던 제언이 "과도한 욕심은 금물. CRF가 가벼워야 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위주." 인제 그때도 뭐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나하나 참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흐름을 만들라." 뭐 그런 내용들도 제언으로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가 되어서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참고했던 거는 이 볼드 레지스트리입니다. 예전에 아마 이항숙 교수님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미국의 백페인에 관련된 그 인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65세 이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요통 환자에 대한 뭐 이펙티브니스, 세이프티, 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이런 걸 보고자 했던 연구였죠. 5천 명을 모집하는 계획을 했었던 거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 때 요 프로토콜을 많이 어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랬고 거기서 봤던 거를 보면 observational cohort early imaging 해서 레지스트리를 요통 환자 레지스트리 65세 이상 요통 환자 레지스트리 하지만 그 안에 인제 서브 오브젝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리 이미징을 하면 얼리 이미징을 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때 하이포테시스도 이 안에 프로토콜에 담아 놓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 안에 인제 사실 비교군 연구도 가능하다. 인제 N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했었고 크라이테리아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봤습니다. 예 보시면 크라이테리아가 임상시험 RCT 크라이테리아에 비해서 쪼끔 이렇게 성글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텔레폰이 없으면 안 하게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해야 되니까 꽤 오래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제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 모집 기관은 뭐 이렇게 했었고 EMR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고 돼 있어서 뒤에 인제 나옵니다. 환자 모집은 외래 응급실 뭐 이렇게 했고 첫 방문 후 3주 이내에 진단한 경우 그다음에 전화나 이메일, 편지 직접 방문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 모니터링은 한번 걸러 주는 것을 보도록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방문 때마다 $10의 인제 그걸 주고 인제 이렇게 12 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텔레폰 컨택을 먼저 해서 이런 걸 먼저 보고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인제 환자분에게 와서 등록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거기서 썼던 여러 가지 ICD-9 코드랑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요통이죠. 1 차, 2차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긴 요통으로 인해서 생긴 요통이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은 뭐 퀘스처너러 네어라든가 EMR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뭐 아까 말씀드렸고 윈도우 피리어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주입니다. 임상 시험과는 많이 다르죠. 이게 인제 비짓 자체가 3 개월, 6 개월, 12 개월이니까 이 정도 윈도우는 허락이 되는 거죠. 아웃컴은 RMDQ가 인제 프라이머리였고 그다음에 NRS 뭐 PHQ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인제 EMR을 어떻게 자료화할 것이냐에 대한 로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EMR에서 인제 갖고 오는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인제 정의를 내렸었던 거죠. 그리고 예 이런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참고를 해서 요통 레지스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거는 저희가 인제 파일럿하고 본 조사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거든요. 인제 파일럿 당시에는 요통 이완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임상 시험 들어가기 위한 기반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임상 시험을 물론 선행 연구 많이 참고해서 잘 만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샘플 사이즈 하다못해 샘플 사이즈 계산할 때라도 그 효과 크기를 참 측정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그런 데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그다음에 환자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약적 분류를 이런 거를 먼저 한번 그 레지스트리로 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 개의 기관에서 그 인제 파일럿으로 해 봤고 각 기관별 10 명씩에서 30 명을 인제 모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문지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실 변수를 넣었었어요. 그 이런 요통은 어디 생겼냐, 양상은 어떻냐, 요거 뭐 그 요통지도 이거는 인제 그 환자들이 체크하는 건데 이렇게 막 리커트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 교수님들과 많이 했었던 건데 뭐 환자 가동 범위 어차피 입원 환자니까 그 인제 요통 환자 입원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이그잼들이 있잖아요. 고거면 다 되겠다 싶어 가지고 쭉 넣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바스라든가 그다음에 ODI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느냐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받았냐. 그리고 고거는 인제 업무과랑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금액을 따오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임상시험도 그런 거 하려면 코드 발생하잖아요. 여기도 코드 발생을 해야 인제 뭐 수가를 매기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레지스트리는 어떤 치료에 대한 효과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자료 그 치료에 대한 뭐 그 베네핏을 줄 수가 없거든요, 환자한테. 그럼 어떻게 베네핏을 줄 것이냐 그런 고민도 사실은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당시 그래서 30 명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몇 명이죠? 한 15 명, 11명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인제 파일럿이기 때문에 인제 본조사를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입원 환자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외래 환자로 확대를 했고요. 뭐 기타 등 그리고 아까 그런 페이션트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좀 줄여야겠다 뭐 등등 해서 인제 본조사에서는 좀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적 틀은 이렇게 잡았고요. 인제 여기 환자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약적 진단이 인제 의미가 있느냐, 그 처방과 연결이 되느냐,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요 팔로우업이었습니다. 인제 그래서 저는 욕심에 막 6 개월이나 1 년까지 팔로우업 하자고 했는데 임상 쪽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셔서 1 개월, 3 개월로 팔로우업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쭉 했고요. 근데 인제 하다가 어 이제 팔로우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인제 메르스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메르스 만나 가지고 망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스스로 위안을 하며 "메르스가 우리를 못 살게 했어."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참 진행했습니다.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요통 신환자를 저희는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통 신환자의 정의는 요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아예 처음으로 생기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이제 등록하기 3 개월 전에 요통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방병원에 요통으로 해서 처음 온 환자분 그러니까 양방에 들려서 온 환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요통이 있는 경우 뭐 경황통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통을 주소로 하는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모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한방병원으로 처음 온 환자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늘려 달라.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많았는데 저희 연구 목적이 요통 신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는 아예 뭐 그 굉장히 헤테로지나이티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대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했던 150 명을 또 다 모으진 못하고 종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등록은 116 명 그다음에 팔로우업 2 주차 그러니까 3 개월까지 팔로우업한 거는 78 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썼던 선정 제외 기준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변수는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했고 인제 3종 요통 분류를 해서 10종 요통 말고 연구진에서 정한 거는 신어, 기혈, 응체, 풍간습 정도로 했고요. 기타 다른 지표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결과는 사실은 다른 연구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결과는 제가 갖고 오진 않았고요. 교통 관련 증상에서 이제 환자들이 체크했던 건데 제일 많았던 게 뭐 이런 증상들 위주로 이거는 인제 본조사에서는 파일럿과 다르게 예, 아니요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론 인제 그걸로 인제 다빈도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환자가 체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환의사 진단에 대해서는 또 여기 추가로 이렇게 따로 해서 이때 인제 이게 사실 소스 다큐멘트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이제 진료부에 그거를 기록하게 하고 그러니까 2호 차트를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연구 목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소스 다큐멘트로 만들어서 CRF에 옮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3종 요통으로 분류했는데 예를 들면 신화 요통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다빈도로 발생했냐, 그러니까 호소하는 환자들 보면은 성격이 예민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쭉 이런 것들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변증은 한의사가 하도록 했고 이거는 인제 환자들이 호소하는 걸 자기가 체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일치하느냐 그거는 쪼끔 사실 보면서 쪼끔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변증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기혈 응치 요통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인제 임상을 많이 떠난 지 오래돼서 허리가 은은하거나 아프거나 돌기 힘들다가 인제 이쪽에서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혈 응치 요통보다는 신호 요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약간 쪼끔 '그런 불일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습니다. 풍환습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에 관련된 연구는 재활학 기계지에 이거는 이제 각 데이터를 변수를 싹 다 집어넣어서 코릴레이션을 본 거죠. 어차피 탐색적 연구니까 뭐 이렇게 쭉 해 봤는데 뭐 해서 뭐 관절 가동 범위와 발령 부위 사이 음의 상관 뭐 이런 것들을 좀 탐색적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냥 디스크립티브한 뭐 전후 데이터 비교해서 얼마나 호전이 되냐 뭐 각각의 값에 대해서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인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인제 만들어졌을 때 각 병원 대학 교수님들한테 어떤 연구가 할 수 있겠느냐 리서치 퀘스천을 쭉쭉 받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굉장히 열심히 모아 주셨는데 이걸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삼 이 데이터가 있었다는 걸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깨달아서 좀 뭔가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엔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방학 때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연구는 수술 후 한의 진료 환자 등록 연구이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는 옆에서 서포팅한 연구인데 저희 교실의 고유미 연구 교수 선생님이 사실 주도적으로 실무 역할을 했던 거고 그분의 발표 자료에서 허락받고 인용했습니다. 역시 송윤경 교수님 앞에 요통 레지스트리도 가천대 재활학과 송윤경 교수님이 PI셨거든요. 이후에 인제 다른 연구에서 수술 한의 진료 환자 등록 연구에서 역시 PI셔서 여기서 레지스트리를 하자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인제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같이 수집하는 형태였습니다. 한방병원은 각 병원의 IRB를 통과했고 한의원에 대해서는 공용 IRB를 통과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만들었고요. 특성, 치료 효과, 패턴을 보겠다, 진료 비용 지출 현황을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관찰 대상 예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따라서 2018 년부터 등록 종료가 사실 작년 말에 끝났던 거고 이거는 팔로우업이 6 개월까지 1 년까지인가요? 6 개월까지인가 아무튼 꽤 오래 팔로우업을 하는 연구입니다. 1 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연구입니다, 길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300 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연구 종류가 있잖아요, 펀딩이 마감이 되는. 그래서 쪼금 300명 다 못 모으고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근골격계 관련 수술 환자 질병 코드를 하고 3 년 이내인 환자, 그리고 수술 확인서를 통해서 수술력을 확인한 후에 등록이 진행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확인서상 질병 진단 상병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의사 진찰 후에 하겠다 뭐 등등의 선정 제외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환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모니터링 센터 역할을 하면서 매니지를 했고요. 사실 여기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심평원과 이제 연계해서 그 환자분이 예전에 어떤 의료 이용 이력을 갖고 있는지 좀 같이 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고요. 연구 팔로업은 12개월까지 팔로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방문 이후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년 동안 팔로우업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하신 고유민 선생님이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게 사실은 실무자 외에는 실무자나 PI 외에는 크게 막 자기 다른 연구 일도 바쁜데, 진료 일도 바쁜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고 아무튼 5회 조사했고, 매 조사시마다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5만 원 지급하지만, 이게 IRB 통과할 때 하나 이슈는 비용을 지급하면 환자가 유인 행위 이제 이것 때문에 오게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제 사전 스크리닝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크리닝을 먼저 전화로 하고, 그다음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들어와서 등록해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보였고요. 환자 등록 연구 그 선생님 관점으로 애로사항을 조금 정리해 보신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 고유미 선생님의 관점입니다. 자가 스크린 설문을 개발을 통해 환자의 자발적 참여 격려 및 연구진 스크리닝 소요 단축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홍보나 확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이건 실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간 쭉 유지되는 연구인데, 전공의가 중간에 하다가 탈국하거나 국시 보고 나가면 뭐 굉장히 큰 거죠. 인계가 잘 안 되죠. 다시 설명해야 되고. 뭐 CPG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다 이제 나가시니까 또다시 설명해야 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예, 이게 이제 수수루 레지스트리였고요. 다음 연구는 이제 제가 연구재단 펀딩으로 한 연구인데, 이거는 1차 진료 한의원 기반 원발성 두통 진료 데이터 수집 분석입니다. 제 연구재단 과제로 이제 관심 있어서 썼던 것은 이제 1차 한의원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거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나름대로 CDSS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야심차게 해서 해 가지고 펀딩을 받았던 건데, 이 펀딩이 좋았던 게 참고로 SGR인데 탐색적인 뭐랄까 좀 신기술까지 포함한 거라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펀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맘 놓고 막 했었습니다. 다행히 연차 평가에서 통과를 해서 3 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하여간 초반에는 제가 저 여기서 갖고 오진 않았는데 형상의학회랑 컨택을 해서 거기 뭐 부회장님까지 만나면서 형상의학회가 어느 정도 자료 수집에 체계적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또 친한 형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컨택해서 파일럿으로 그때 좀 모았었는데, 이게 실제 임상하시는 원장님은 아무리 형상의학회 회원이시더라도 그 틀에서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무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는 거 쉽지 않겠다. 그리고 형사의학회에서도 이제 뭐 회의하기도 참 쉽고, 아무튼 뭐 다 변명이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겠다 해서 그쪽은 접었고 파일럿만 하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연차 평가에서 질환을 조금 스페시픽하게 하라, 그냥 브로드하게 하지 말고, 그런 제안이 있으셔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제 연부조직 학회입니다, 이 학회는. 연부조직 학회에서 그런 쪼금 인상 기반한 환원 기반한 데이터 수집에 쪼금 수요가 있으셔서 저는 그쪽에서 되게 '수요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인제 만들어도 그쪽에서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질환을 뭘로 선정할까 하다가 이제 두통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회장님과 여러 인제 학회 인제 한의원에서 대상으로 해서 두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 명을 모으자라고 해서 했고, 두통 분류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자 해서 이런 그 인제 자료 수집 툴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인제 초기 버전인데요. 이게 레피어스라고 그 이수연 대표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 거기랑 같이 해서 코업을 해서 그 병원 한의원에서 자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툴을 만들었고, 이것도 다 인제 IRB 승인 받고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두통 분류 여부,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가이드라인의 인제 기준에서 쭉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레피어스, 그 시스템이 레피어스고 이수연 대표가 최근 연구 많이 하셔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컨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통 케이스 수집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그냥 나눠 드리는 게 아니라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보내 드려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초진 설문지라든가 재진 설문지도 올려 드리고 해서 요 관련된 내용들, 웹사이트 이용 방법, 뭐 환자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었고, 초진 설문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환자들이 직접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펑셔널 관련된 인제 QOL 관련된 내용도 인제 같이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최근 기준으로 100명 모집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몇 명이죠? 한 70명 정도 되죠. 앞에 파일럿으로 10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 모집했고요. 쪼끔 더 수집하면 100명 채워서 좀 분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레지스트리는 정신건강 한의정신건강 레지스트리입니다. 이거는 강동 경희대병원의 김종우 교수님 인제 전체 PI시고, 제가 레지스트리 구축으로 해서 세부 PI로 좀 들어가 있는 과제입니다. 거기서 인제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자고 해서 다른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맡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는 한방 신경정신과 내원한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환자, 이 파퓰레이션 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KCD 기준으로 딱 이거다라고 설정하기가, 특히 한방병원 환자는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신경정신과 환자는 어려운 거죠. 양방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정신과 질환은 그 코드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하면은 나중에 보험 가입이라든가 등등의 이슈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파퓰레이션이 모호하긴 하지만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토콜 개발해서 일단은 1차 의료기 하나의 그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만 IRB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계획은 뭐냐면 1년 차, 지금 2년 차인데 2년 차 때까지 요 한방병원 1개 한방병원에서만 파일럿으로 돌려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프로토콜이나 CRF를 업데이트해서 다기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클릿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 그 CPG 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ECRF를 활용하기로 해서 지금 인제 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좀 일정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은 SOP 교육 만들고 있고 CRF 구축하는 상황입니다. CRF가 그 시스템을 쓰더라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인제 코드 부여하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거든요. 그 교육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를 만들 때 인제 참고했던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정신질환 관련된 레지스트리가 미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달라스 2K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제가 가입도 해 봤는데, 여기는 그 인제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일종의 모니터링 및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체크해서 한번 해 봤던 경험도 있고요. 또 참고했던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레지스트리 많은데 그중에 하나 참고했던 요거가 재밌어서 갖고 온 이유는, 요 레지스트리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플로우가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리 할 때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 보겠다. 퀘스처네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뷰하고 이런 어떻게 자료 수집하느냐뿐만 아니라 퀘스처네어가 굉장히 많았고, 뭐 이거 막 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죠? 예.
다 하는데 어 요 MRI에서 뭘 보겠다, 홍천의 MRI에서 뭘 보겠다 해서 근데 재밌던 게 요겁니다. 인터뷰나 어떻게 뭐 어떤 정보를 인제 받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나름대로 측정을 했고 각각에 대한 리워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거 다 하면 토탈하면 700 에서 $780 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인제 팔로우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 일부만 하면 고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퀘스천이어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선택해서 인제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연구도 좀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였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 충남대 세종병원에 계신 조철현 교수님이 하는 연구인데 거기 정신과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목이 정서불안 증상 디지털 표현형 기반 전향적 추적 연구인데 이건 뭐냐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요거를 링크를 받아서 들어가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오픈되어 있는데 그 앱으로 핸드폰으로 환자 설명문을 쭉 올려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 있습니다. 설명문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인제 IRB 연락처도 잡아 놓고 그다음에 설명문에 대해서 인제 동의를 여기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동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전자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 서명을 여기서 하면 이 동의서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설명서랑 동의서가 제가 사본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이 앱에 인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에서 누구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오픈된 연구입니다. 이게 인제 IRB를 통과했다라는 게 좀 신기했고 환자 설명문과 동의서를 앱으로 핸드폰으로 해결했다는 게 좀 되게 독특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이어 가지고 대단하다라고 해서 허락받고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제 환자를 좀 꾸준히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런 방법에 관심 있으시면 강의도 한번 부탁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최근에 인제 하려고 하는 거는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한 소아 알레르기 비염 공익적 임상 연구로 이거는 뭐죠? CPG 사업단에서 얼마 전에 CPG 기반 공익적 임상 연구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공국도 나올 것 같은데 소아 알레르기 비염을 대상으로 해서 일산 한의원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레지스트리 연구로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된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 협상이 이번 주에 있어서 기술 협상에서 떨어지면은 못 하는 건데 하여간 인제 기술 협상 미팅이 얼마 안 남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획 단계인 연구고 이 개념적 틀은 예전에 로통 레지스트리 하면서 거기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퀘스천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가능할지. 뒤에서 인제 고민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지스트리를 구축해서 어떤 리서치 퀘스천을 해결할 것인가가 실제로 이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인제 증례 기록서 CRF SOP 개발해서 개발은 하겠지만 SOP가 인제 막 디테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CRF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ECRF를 인제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인제 여러 한의원에서 수집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저기입니다. 뭐죠? 함소와 네트워크랑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함소와 네트워크가 나름대로 EMR도 좀 표준화돼 있고 그쪽에서 앱도 인제 있잖아요. 그래서 고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구를 위해서 환자에 관련된 EMR이라든가 그런 앱을 만들어서 자료 입력하면 그걸 다운받아서 CSV로 형태로 ECRF에 확 올리는 그러니까 일선 한의원 원장님들 최소한도로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술이 구현이 될지. 그건 인제 그쪽 기술자 만나 보고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연구가 5 월에 나왔고 이제 좀 있으면 기술 협상하는데 11 월에 마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3 개월, 4 개월 만에 어떻게 하느냐. 아니 3 개월이 아니라 5 개월, 6 개월이죠. 이게 들어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어찌 됐든 한번 해 보자 해서 목표 대상자 수 100명 정도로 잡았고 한의원당 20명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조금 한 것은 그 환절기 때 환자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침 환절기가 껴있는 게 이제 장점 아니면 장점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레지스트리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서 제가 발표하는 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참. 최근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기획 연구인데, 정책 연구인데, 한의학진흥원에서 혁신사업단에서 한의 환자 등록 체계 통합 플랫폼 모형 제안 및 요 연구를 올 초에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고 정책 연구였는데, 다른 교수님이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넘어왔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플랫폼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뭐 코다나 KDC나 한양연구인 거죠. 정확히는 레지스트리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약간 단면 연구 성격을 갖고 있는 레지스트리죠.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NCDC라든가 코넥, 그다음에 학회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잘하고 있는 학회가 뇌졸중 학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는 KSR 93년도부터 시작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레지스트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하셨던 노인 코호트 사업단 등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외국 플랫폼도 좀 조사를 했는데 다 조사하진 못하고요. 가장 참고가 됐던 건 이 웁살라입니다.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여기는 다른 데는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질환 특이적이잖아요. 암은 물론 암이라는 것 외에 굉장히 다양한 암이 있어서 뭐 그렇지만 이 웁살라는 처음에 다양한 질환의 레지스트리가 다 들어왔고, 이 웁살라에서는 이 센터에서 방법론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조금 서포팅해주는 조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한의 쪽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레지스트리를 혁신사업단 질병센터 등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다는 계획서를 보고 레지스트리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 PI 교수님께 쭉 메일을 보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본기도 했고요. 예, 여기 김성화 선생님 마왕 안전성 평가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KSR 운영하셨던 서울대 베이준 교수님의 자문을 한 2차례 걸쳐서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사업단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들을 PI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의 이제 기술자와 함께 쭉 끌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연구는 여러 또 다른 레지스트리 선생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앙에서 관심 있는 자료 수집할 만한 것은 있지만 또 각 연구 기관자가 관심 있는 니즈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같이 만들어줘서 중앙에서 수집할 거는 수집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건 그쪽에서 또 가져가고 해가지고 그걸 서포팅 해주는, 완전히 기술적으로 서포팅 해주는 거, 물론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 다 서포팅을 해줘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이 좀 필요하다. 컨텍스트 전체를 이해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초반에 레지스트리 구축하려고 했던 하느라고 들어왔던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이제 인건비 주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초기엔 교수급이 해당 인력과 동급의 지식을 유지해서 쭉 디벨롭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조언들을 해주셨고,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앞에 조언해 주셨던 그 성윤경 교수님,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레지스트를 운영하실 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매주 병원마다 방문해서 이제 실무자들은 하고 PI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뭐죠? 잡담하는 거죠. 예,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분도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그게 부족해서 많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검토했던 거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올 초에 나왔잖아요, 복지부에서. 이거는 데이터 3법 이후에 연구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나는데, 주로 이제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2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펀딩으로 받는 연구들은 저희 아까 CPG 기반 임상 연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검토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이 보고서에 좀 담았고,
2차 활용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기서의 제언은 뭐냐면 레지스트리 구축을 하되 그 이제 기반 그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법적, 현실적 피저빌리티, 그다음에 기술적인 서포팅을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고 이건 참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별로 스페시픽한 베리어블이나 디지즈 스페시픽한 베리어블인데 저 안에 중간에 하나 더 넣어서 한의의 코어 베리어블, 코어 일종의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필요해서 그래야 이게 나중에 고민이 나와 있는데 한 개별 한의 그 레지스트별로 N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실. N수가 많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도 보정하면서 궁극적인 이펙티브 뉴스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한의 그 N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의 코어 베리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제언한 건데 사실 이거 제언을 하면서도 저한테 제가 레지스트리 질환 담당자인데 코어를 넣어달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육지책인데 참 쉽지 않은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한의학적 변수는 뭐냐, 변증, 소증 등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개별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조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밸리데이션 된 것까지도 많은데 이게 연구별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 연구에서만 활용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워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면 좀 연수도 늘어나고 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도 쌓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신기술 사업단은 기본적으로 임상연구 자료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버전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CRF를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자료를 활용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딩북을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언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공익적 활용에 관련된 여러 제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하자면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제가 법적 검토 많이 했고 자문도 구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레지스트리 구축할 때 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동의 안 받고 데이터 수집, 근데 전제는 가명화가 잘 되어야 되죠. 가명화가 잘 된다고 판단을 하면 환자 동의 없이도 레지스트리 구축이 가능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각 병원별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명 처리가 잘 됐는지 검토를 받고 IRB 받고 병원 내 분석하다가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RB는 기본적으로 연구 단위의 그 심의잖아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별도 IRB 다시 받거나 변경 IRB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이거를 데이터 동의 없이 수집된 환자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한다면 역시 데이터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결합기관, 지금은 심평원하고 공단이 결합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결합하고 IRB, 이게 IRB를 또 이중으로 받지 않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합기관 내 분석 반출하고 이 시스템이 지금 공단 내에 갖추어져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 동의 후 수집되면 환자 동의를 하면 사실은 분석하고 외부의 결합기관에 결합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생명윤리법으로 환자가 동의를 하면 이제 전 자료 연계까지 가능하거든요.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건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환자 등록 동의를 구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환자 동의가 쉽지 않고 IRB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연구 목적에서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연구 목적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별도 IRB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방법은 그 연구 수집에 대한 IRB를 하나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할 때마다 필요한 IRB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아마 노령화 코트에서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타 또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제언은 뭐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의 리얼월드 에비던스, 이건 다른 얘기인데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는 굉장히 유행에 편승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웃컴스 리서치가 할 땐 다 모든 연구에 다 그냥 포스터 붙어 있는 다 아웃컴스 리서치 쫙 붙어 있는데 지금은 리스포 재작년에 갔을 때 다 리얼월드 데이터 붙어 있는 거예요. 참 그 방법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료하는 분석이나 방법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을 타는 단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민인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되게 사실 뜬금없는 고민인데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이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병원 임상에서 한의학에 꽂힌 임상에서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한의에 관련된 이펙티브니스도 증명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일단 막상 모으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이 이 데이터 레지스트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 연구 대상자 수고요. N수가 부족하니까 N수가 좀 많으면 아까 뭐 볼드에서 5,000명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를 보정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연구 대상 디자인에 대한 분류도 인제 이슈도 있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을 이 레지스트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실 고민이 됐었습니다. 논문화도 어렵고요. 제가 알러지 라이나이티스 인제 기획하면서 우리나라 소아 알레르기 라이나이티스 레지스트리를 쭉 뒤져봤거든요. 근데 레지스트리 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이 논문 딱 2편이더라고요. 꽤 많이 인제 했는데 쭉 SCI 논문이긴 하지만 딱 2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하나의 얘기긴 하지만 레지스트리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싶긴 했었습니다. 지난 여러 번 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연구 기관의 참여 유도가 굉장히 큰 이슈고요. 특히 한의원 기반 연구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할 때 저는 이제 네트워크는 학회 단위로 좀 하면은 좋겠다고 했는데 학회 단위도 쉽지 않고 네트워크 단위도 인제 해 봐야 되진 않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어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금 참여 유도하는 게 어려운 거고 기존에 있는 앱이나 EMR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연구 설명서나 동의서 같은 그런 방법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연구의 2차 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뺐지만 윤리적인 부분 IRB 통관이라든가 이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고민하고 사실 레지스트리를 조금 짜고 동의서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포괄적 동의가 약간 조금 아닌 걸로 인제 대세가 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별 연구마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가명화를 통한 2차 자료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디자인을 해야 나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연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논문 딱 쓰고 끝내 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것까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 외에 등등등등 고민은 뭐 많습니다. 예. 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번잡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또 공유를 진짜 해 주셔서 너무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저도 그렇고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잘 두고두고 레퍼런스로 쓸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